아까 코멘트를 주셨지만 네. 제2의 플라자 합의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발 제2의 플라자 합의가 온다. 네. 올 수 있다. 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본이 한 번 당했잖아요. 네. 두 번 당하면 바보죠. 일본은 당하지 않는다. 내가 볼 때는 그게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일본은 30년 동안 겪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겠죠. 두 번 다시 그때 왜 그러냐면은 그 관료들이 가서 사인을 해버렸다. 거기에 네. 대해서 대기업에서는 어떻게 저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고 돌아왔냐. 저게 공복들이냐. 국민들이 세금을 먹는 인간들이 저렇게 해도 되느냐. 비난이 많았어요. 그랬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네. 어떻게 그런데도 그렇게 엄청난 일에 사인을 쉽게 그렇게 하냐. 물론 이제 그 당시에 그 합의가 하고 있는데 그 커튼 뒤에는 그 조언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뒤에 커튼 뒤에 다 있었다 그래요. 이래도 되느냐 저래도 되느냐 뭐 얘기는 커뮤니케이션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랬는데 어쨌든 미국이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그 당시만 해도 일본이 워낙 잘 나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자신만만 일본 말로 야루끼 만만 야루끼라고 합니까? 야루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 정도 뭐 해줘도 크게 우리 다 헤쳐나갈 수 있어 자신감이 있었겠죠. 워낙 일본이 그 당시에 막강했으니까. 네. 그런 맥락에서 나는 보는데 지금 제2의 플라자 합의 같은 거 하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일본이 이 모양으로 이렇게 안 좋은데 또 무슨 미국 너희들 뭐 양아치야? 깡패야? 하고 달라들 수도 있다고 나는 봐요. 지금 오히려 지금 상황 보세요. 지금 일본이 뭐 그래 엔저로 그래서 1달러당 150엔이라 치자. 그걸로 인해서 일본이 지금 뭐 엄청나게 지금 잘 나가고 있느냐? 지금 그것 때문에 일본 국민들은 완전히 이제 엉망인데 그걸 다시 또 뭐 그 제2 플라자로 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150엔 하던 걸 1달러당 100엔으로 되돌린다? 그게 가능할까요? 일본이 그걸 받아들일까요? 나는 아마 지금 현재 일본의 관료들은 그걸 안 받아들일 거라고 봐요. 네. 배째라고 그러면 난 못합니다 그러겠죠. 그러면 그 플라자 합의 그러니까 그 첫 번째 그 플라자 합의 같은 형식은 아닐지라도 네. 서로 뭐 문서에 서명하고 다른 방식으로 하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는 안 하겠지만 네. 다른 방식이 뭐냐? 제2의 플라자 합의는 다른 방식이 다른 방식인데 네네. 그게 이제 방위비를 올려라 이거죠. 그렇죠. 일본의 방위비가 지금까지 1%였는데 네. 지난번에 저기 앞에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하고 기시다 총리하고 2%로 올려라. 그래서 2% 올리겠다고 받아들였어요. 네. 그것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를 엄청 이뻐했어요. 방위비를 그렇게 올려.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는 3%, 4%까지 올리라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긴장해요. 일본에서. 네. 그러면 그게 이제 지금까지 일본은 사실상 방위비 1%로 쓸데없는 돈 억제하고 나머지 그 자산을 전부 경제에다 투자해서 일본이 이렇게 발전했다. 이게 요시다 독트린이에요. 요시다 독트린. 과거에 일본이 방위비를 헌법 개정해서 군대를 만들어라. 미국이 그렇게 압력을 넣을 때 요시다 시게로 총리가 우리는 지금 경제 회복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방위비에 돈 지불할 여유가 없다. 그러면서 강하게 반발해가지고 그걸 관철했다. 그래서 어쨌든 일본이 경제 대국이 됐다. 그걸 가지고 요시다 독트린이라고 그랬어요. 네. 거기에 가장 상징적인 게 1%였어요. 방위비. 항상 1% 이상을 올리지 않도록 하는 게. 그런데 이번에 기시다 총리가 2% 올렸죠. 사실은 기시다 총리가 저렇게 인기 없었던 이유는 여기도 큰 요인이 있다고 봐요. 2%로 올려 응납한 거. 그런데 그 2% 올리려면 예산을 어디서 끌어올 거냐. 지금 현재 일본 경제가 엉망인데 어떤 소비세를 올릴 거냐? 소비세 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소비세 올리는 순간 완전히 일본 경제 나라고 갑니다. 디플레이션 안 그래도 디플레이션 탈출한다고 2차원 금융 완화 정책을 10년 동안 해왔는데 그래도 안 되는데 거기다 소비세 지금 10%인데 12%나 13% 올려야 겨우 뭐 조금 방위세 좀 거둘 텐데 그렇게 올리면은 그 경기 완전히 곤두박질 치는 거죠. 그러니까. 못해요. 예. 그럼 어떻게 방위비 어떻게 올릴 거냐? 그런데 미국에서 만약에 3% 올려라 그러면 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 그게 제2의 플라자 합의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 돈을 어디서 끌어올려면 이제 무리를 할 수밖에 없잖아. 네. 그러면 이제 왜곡이 되는 거죠. 뭐 돈의 흐름에 왜곡이 올 거 아니에요. 네. 경제에도 왜곡이 올 거고. 네. 그럼 다시 또 한번 치명타를 받는 거죠. 일본이 3% 올리면 그렇게 됩니다. 내가 볼 때. 그렇겠네요. 지금 2%도 뭐 약속은 해놓고 그걸 예산을 지금 어디서 끌어올 건지 전혀 그 계획이 안 써 있어요. 근데 3% 올리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완전히 이제 일본 진짜 대충격을 먹는 거죠. 근데 트럼프는 그러고도 남을 사람 같아. 뭐 그게 이제 일본이 완전히 지금 그러니까 트럼프의 기본적인 일종의 철학, 네. 일종의 그 외교 정책의 어떤 수단인 네. 것 같습니다. 음. 왜냐하면 저도 이제 트럼프 2.0 책을 준비하면서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기본적으로 세계 주요국하고 협상을 하는 수단으로서 그러니까 한국한테도 적당하게 비즈니스 관계를 유지하고 그냥 일종의 우방국적 지위는 생각이 없어요. 없어요. 예, 그냥 우방국은 아닙니다. 우방국이 아니고 비즈니스 관계고. 트럼프의 예. 생각에는 우방적 없어요. 예, 내가 볼 때는 러시아하고도 잘 지내죠. 그렇죠. 중국은 저거는 이제 비즈니스 면에서 이제 두들겨 패는 거지. 저기서 만약에 이쪽이 요구하는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득을 얻게 되면은 바로 악수하고 그렇죠. 어깨 예, 두드리고 할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데올로기 같은 게 전혀 없는 거죠.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바이든도 어찌 보면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바이든이 왜 실패했냐? 네. 그러니까 우방국 대 우방국으로 싸워서 졌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봤을 때 바이든은 어쨌든 중국을 고립시키지 못했다. 우방국끼리 뭉쳤으니까 중국은 다른 나머지 국가들하고 우방국끼리 또 합친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우방국적 지위를 활용하면 안 된다. 그래서 왜 미국이 세계의 경찰이라는 역할을 하느냐. 그러니까 방위비 분담금 더 내라. 주한미군 철수한다. 약간 이런 식으로 더 압력을 가하고 네. 그것을 통해서 조금 더 협상의 딜을 더 유리하게 네. 끌어오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2의 플라자 합의 온다 안 온다 온다. 근데 과거의 플라자 합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지금은 약간 방위비 이 방위비를 더 올리라는 방식. 근데 방위비를 올리는 과정에서는 그게 또 미국의 국방 산업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 국방 산업을 이제 예. 과하게 밀어붙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한국에도 뭐 10배로 올리겠다 뭐 예. 난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나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토도 2% 지난번에 약속했는데 안 지켰다. 네. 이제 강하게 밀어붙일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 돈 안 낸다 그럴 거예요. 예. 트럼프는 예. 나토에 예. 60% 가까이 돈 내고 있어요. 미국 한국가가. 네. 근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은 아니 유럽에 영국이 있고 프랑스가 있고 독일이 있고 그 기라성 같은 그 G7 국가들이 몇 개나 있어요. 그런 국가들이 방위를 미국한테 의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죠. 나토의 60%를 미국이 혼자 내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이게 말이 되냐. 트럼프의 그 사고방식을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구 밀어붙이는 거죠. 지난 1기 때도 엄청나게 밀어붙였는데 그때는 이게 참모들이 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감을 안 했어요. 왜냐? 기존에 있던 참모들은 기존의 그 생각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번에는 제2기 참모들은 전부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 호응하는 사람들만 전부 다 이기 내각에 앉힌다는 거잖아요. 그럼 마구 밀어붙일 거예요. 이번에는. 와, 그럼 정말 일본이 네. 더군다나 2024년 뭐 초중반까지는 나름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다가 네. 금리를 뭐 이렇게 정상화해 보겠다 하고 이제 제로 금리에서 탈피해서 이제 플러스 금리로 정말 힘겹게 올려가고 있는 여정이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힘겹게. 네. 그러니까 금리 인상 여정이 쉽지 않은 거예요. 경기는 안 좋은데 또 물가 상승률도 지금 2%로 이제 좀 또 안정화되고 있어서 네. 여기서 금리를 더 올렸다가는 다시 디플레 오는 게 아닌가. 그렇죠. 뭐 이런 상황에서 네. 정말 풍전등화죠. 이 트럼프라는 거대한 이 제2의 플라자 합의를 가지고 막 몰아닥치고 오는 거예요. 트럼프가. 근데 이거 금리는 인상할 수 있을지 없을지 지금 정말 심각한 일본 입장에서는 진짜
휘청이는 상황이지 네, 않나 좀 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일본의 자동차가 대부분 미국에 그렇게 많이 팔리잖아요. 네. 도요타가 최고 지금 5조 엔인가 뭐 네. 어마어마한 그 이익을 남겼는데 그게 많은 다수가 미국에서 다 돈을 번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일본 얘들 옛날에 프라자 합의할 때 똑같은 그 상황인 거죠. 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분명히 뭔가 나올 텐데 예. 그 부분을 이제 제2의 지난번 프라자 합의 같이 환율 가지고 조작하려고 그러면은 일본에도 강하게 반발이 나올 거라나 봐요. 그건 너무나 민감한. 그렇죠. 한번 당해봤잖아요. 네. 근데 그게 어마어마한 파급 효과가 있었는데 이번에 또 그렇게 한다면 그건 안 될 거라고 보고 네. 이제 방위비 올려라 얘기는 이제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그동안 일본이 너무나 방위비에 사실 돈을 안 쏟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일본 말로는 다다놀이, 영어로는 밴더웨건, 이게 소위 말해서 우리말로 치면 뭡니까? 무임승차. 무임승차. 이걸 계속 주장해왔던 트럼프는. 음. 근데 한국은 그러면서 그런 얘기하면서 한국은 그래도 방위비가 2.7% 거의 3% 가까이 냈지 않냐? 네. 일본 너희들도 뭐 3% 내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다. 충분히 얘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네요. 왜냐? 바이든조차도 2%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너희들 아직 여력이 있을 거 아니야. 네. 3%까지 올려. 이거는 거의 일본에서는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트럼프가 3%. 그건 굉장히 박사님 말씀이 논리가 맞는 것 네, 같고 저도 공감이 3%까지는 되고요. 올려달라 또 그러면. 압박 카드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네, 네. 한 가지 거의 가능한 압박 카드가 방위비인 것 같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그동안 해왔던 그림하고도 거의 맞아떨어지고요. 그렇죠. 두 번째가 역시 자동차, 네. 도요타. 네. 역시 트럼프 입장에서는 가장 챙겨주고 싶은 사람이 역시 일론 머스크인데 그렇죠. 도요타가 세계 최대 매출액 아니겠습니까? 네, 자동차. 네, 네. 그러니까 왜 내가 남의 나라 자동차를 팔아줘야 되지? 그렇죠. 하니까 역시 관세든 아니면 공급망에서 배제를 시키든 아니면 뭐 어떤 보조금 뭐 도요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배제든 어떤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서라도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제2의 플라자 합의처럼 그렇죠. 방위비와 자동차에 대한 네. 그건 충분히 가능성이 강력한 제재로서 일본을 좀 휘청이게 할 수 있는 수단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런 생각을 일본은 되게 고민이 많아요. 그러면 정말 고민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저기 1기 트럼프 때는 아베라는 이제 총리가 있었잖아요. 네. 이 아베 총리가 트럼프한테 정말 온갖 아양을 다 떨면서 트럼프 비위 맞춰주면서 트럼프하고 잘 지냈어요. 네. 그래서 이걸 이제 특히 미국에서는 되게 아베를 높게 평가합니다. 외교 면에서. 네. 총리가 저렇게까지 해가지고 트럼프하고 이렇게 사이좋게 유지한다는 건 대단한 능력이다. 그런데 지금 이시바 시게루는요. 아베 총리가 트럼프한테 뭔 얘기했냐면 이시바 저 인간은 총리 절대시켜서 안 되는 인간이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베가 트럼프한테. 그런 사람이 지금 총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어떤 성격이냐면은 남한테 아부할 수 있는 성격이 절대 아닙니다. 아베한테도 그렇게 대놓고 비판하고 하는 사람인데 그 자민당에서 전부 다 아베 막 그렇게 다들 막 꼬리 흔들고 그럴 때 혼자 독야청청 아베를 비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트럼프 앞에 가서 아양 떨고 이 체질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과연 이게 이 파도를 제대로 넘을 수 있을까? 강대가 강으로 부딪히면은 뭐 100점 100패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아베하고 트럼프하고는 매개가 뭐였나니까 골프였어요. 네. 그런데 이시바는 뭐가 있느냐? 막 찾아봤더니 딱 한 개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기독교 신자예요. 이시바 시게루가. 일본에서 기독교 신자 정치가는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근데 유일하게 독실한 기독교 신자예요. 이시바 시게루가. 야, 이 종교를 가지고 어떻게 좀 엮어서 친근감을 표시하고 뭘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거 지금 엄청나게 연구하는 스텝 결성해가지고 연구하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트럼프하고 어떤 식으로 어떻게 잘 엮어 나갈까. 그렇게라도 지금 대응을 하려고 그러는데 야, 이제 문제는 여기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자민당 이시바 시게루가
여당이 다수 여당이 아니 과반이 안 되잖아요. 네. 문제는 항상 붕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당에서 만약에 똘똘 뭉쳐가지고 불신임안을 제출하는 순간 바로 총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불안정하잖아요. 네. 이런 총리하고 트럼프가 깊이 있는 얘기 할까요? 어렵죠. 이 부분 때문에 또 트럼프가 딱 보고 저 인간은 오래 갈 것 같지가 않은데 그럼 너하고 상대 안 해. 이럴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 현재 일본은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거죠. 어렵네요. 정치적으로도 저 파고를 어떻게 넘을까? 그렇네요. 미국은 소위 스트롱맨이 등장했는데 네. 일본의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지금 약해 있으니까. 취약해서. 근데 이거는 약간 우리나라도 유사한 모습이지 않나.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도 있죠. 정치적으로 기반이 네. 많이 지금 취약해져 있는 예. 지지율도 그렇고. 네. 근데 미국은 소위 말하는 스트롱맨이 등장했고 그 스트롱맨이 러시아의 스트롱맨과 좀 강하게 이렇게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인데 참 이 강한 파고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나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